나간 며느리도 되돌아오게 하는 가을 전어처럼 당을 통통하게 살찌우겠다 약속드렸는데요. 처음부터 한 방 먹이니까. 아닌데요, 전혀. 저는 요즘 살이 쪄가지고 네. 전부 저한테 보톡스 맞으면 포동포동. 저는 목포 전어가 유명합니다. 이 손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경변 성균관대 초빙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추미애 추미애 당 대표하고 또 박지원 대표하고 굉장히요. 네, 설전을 오늘 왔다 갔다 했죠. 예. 어떤 얘기였습니까? 어제입니까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입니까? 가을 전어 얘기 나서 아니, 전어 먹고 싶네 갑자기. 정치권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로 인사를 처음 할 때에 네. 그 언론용 인사를 나눕니다. 네.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용 인사를 나눴는데 네. 야 1당, 야 2당으로서 자신들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하에 대한 인사 요걸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 당의 입장 또 대표로서의 입장 요걸 명확하게 밝힌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 이야기 자체 뭐 재밌는 내용이 좀 있죠. 전화가 재밌는 게 아니라 네. 통합이에요. 통합.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이런 보세요. 얘기죠. 전어가 뭡니까? 전어의 얘기 두 가지가 있죠. 뭐 하나는 뭐 전어 머릿속에 뭐 깨가 한 마리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온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집 나간 며느리가 며느리로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제 추미애 대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유언이 통합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전어 얘기하니까 사실은 박지원 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멋쓰게진 거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서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한 방 먹이네. 그런 건데. 먹이네. 예. 또 보면 문재인 지금 전 대표 아닌데요 전혀 이러고.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보면은 내년 정도 되면은 보면은 한 10월 11월 되면은 아마 통합 후보 단일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 야당 지금 뭐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사실 뭐 제3지대니 뭐니 얘기하지만 머릿속에는 1단계로는 각자 도생하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지금 집권 여당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형태의 통합, 후보 단일화 뭐 그런 사실은 DJP부터 시작해서 정몽준, 노무현, 그다음에 안철수, 문재인 사실 두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죠. 네. 늘 보면 막판에 통합, 후보 단일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전화 먹고 싶네요. 전화 얘기하면서 뭐 끝나고 먹죠 뭐. 한 방 먹인 거예요. 야, 하여튼 네.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더민주에서는 이제 뭐 반대 당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그게 확실히 또 의견이 안 모아졌어요. 그래서 공식 발표 못했죠. 추미애 대표가 그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사드 반대를 밝혔어요. 네. 그런데 당론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큰 겁니다. 여론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특히 사드 배치를 무작정 반대하는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보니까 여론조사 제가 몇 개 살펴보니까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론으로까지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사실은 국민적 관점이나 특히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당대표 무게감에 맞게 좀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 지금 뭐 사드 배치 이거 반대하고 이런 게 좀 뭔가 시대에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지식인들 중에서는 사드 배치로는 택도 없다. 핵 잠수함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핵도 우리가 지금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그 요즘에 사설 보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원책 그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핵 네. 잠수함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나 뭐 우리 자체 핵 보유 이건 조금 보면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이고 지금 사드 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네. 놓고 지금 청와대에서 또 보면은 국방부에서 제3부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론을박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체제 때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다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김종인 전 대표 말씀이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어요. 결정했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는 죽어도 사드 배치 못해. 근데 의미 한 10월 달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해. 네. 내년 초쯤 돼갖고 미사일에다가 이제는 보면 무기화로 아직까지는 핵과 미사일이 별개예요. 네, 별개로 실험했죠. 아직 결합이 안 돼요. 네. 이걸 이제 결합하면 그걸 이제 실전 배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막아낼 수 있는 건 사드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벗고 살자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자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그 전략적 모호성. 원모성이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상호 네. 원내대표도 보면 지금 양쪽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우리 현 의원 말씀대로 우선 국민들 여론조사는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저 사드 배치 찬성이. 네. 거기 반대해서 어쩌자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 내부에서도 무슨 얘기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 찬성 얘기는 사드 배치 반대 얘기하면은 이른바 보수 세력의 안보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자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빨리 그냥 결론 내버리고 정치권에서는 안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 맡긴다. 딱 이렇게 하고 끝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김종인 대표가 그 사드 배치도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찬성을 한 겁니다. 찬성했죠.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민심을 잘 얻고 정책적으로 제대로 재검토를 해라 이런 차원으로 덧붙인 거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의 모든 총선 과정을 포함해서 김종인 대표의 더민주가 안정감을 줬고 총선 승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점에서 다음 대선에 갈 때 지금 현재의 여든 야든 누가 이기든 안보 가지고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해주고 특히 우리 국가 안전 안보와 국민 안전은 지키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좀 신뢰를 달라 이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필요합니다. 요 말만 하고 제가 그 마무리할게요. 우리 흔히 북한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과 평화를 공존하자. 평화를 공존해. 평화는 힘이 지켜주는 것이고 힘은 군사력에 기반하는 겁니다. 안보가 평화를 지켜주지 평화가 어떻게 안보를 지켜줍니까? 가장 쉽게 하기 쉬운 말이 대화 협력하자는 말인데 김정은하고 대화 협력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기조로 우리가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북한 주민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그 가운데 좁혀서 가면은 이제 남는 게 중국하고 북한인데 네. 이 중국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원칙을 강하게 나가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 그 사드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북한 부분은 뭐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원칙 아래에서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든지 다툴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보라는 거가 일단 등을 딱 지켜주고 있어야지 뭐 대화를 가서 당당하게 대화를 하는 이런 거죠. 우리 보면은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이 자 대화를 하자. 그 대화가 되는데 힘없는 사람이 대화를 하자면 두들겨 맞습니다 괜히. 그래, 진짜요. 그래서 네가 나랑 무슨 대화하자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이른바 네. 억제력을 갖다 유지하는 상태에서 네. 대화하면서 평화를 유지해야 네.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처음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조금 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되더라도 우리가 중국 등 주변 관계 등등 그러니까 얼뜻 이야기 들으면 처음엔 무조건 재검토 꼭 반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도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점점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저런 고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드 배치하더라도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 등 이런 식으로 앞에 하나의 전제가 들어가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예전같이 우선 재검토란 표현입니다만은 반대의 입장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네. 짚어두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뭐가요? MB가 이명박 꽤 대통령이 됐어요. 좀 됐습니까? 이 월간 조선 네. 9월호에 네. 이미 그 월간 조선 9월호가 지난
8월 17일 날 나오지 자기 않았어요? 정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네. 야,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벌써 9월 때,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그 8월 17일 날 8월 17일 발간된 날. 월간조선 9월호에 보니까 이 문갑식 편집장이 네. 직접 취재한 거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MB 원래 MB 쪽 얘기였죠? 아니 뭐 가깝게 지냈죠. 예, MB랑 가까웠죠. 예. 그럼 이거의 진실을 좀 얘기 짜기 좀.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그 월간 조선 차원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MB의 스타일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조금 전기가 본인이 관여하는 새로운 전기가 만드는 입장 표현 정도에서 저는 멈췄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또 친박에서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 국민 일반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가 정책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 지지도가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지지도가 3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콘크리트 지지층 빼고 나면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박의 입지가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이 비박이라는 것이 일부 인사가 있습니다만 그 뿌리가 친이입니다. 그렇죠. MB 예. 쪽이죠. 예. 예, 그런 점에서 그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으로서 어떤 구심점 역할 그리고 또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겠죠. 아무 일도 네. 못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전직 대통령한테 그래도 어떤 조언이라든가 좀 이렇게 모셔서 또 얘기도 자주 듣고 뭐 아니면 어떤 자리를 준다든가 뭐 이런 어떤 비공식적인 그런 봉사 자리도 얼마든지 둘 수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간접적으로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하는 언론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뭐 제가 전에 한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분기별로 전직 대통령과 식사를 회담을 하면서 했죠. 국정에 대해서 듣고 또 경청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전직 대통령 존중 문화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 전반에 퍼지는 것이 우리 국가, 국민, 특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를 비롯한 세대들에 훨씬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절연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네. 단절을 센 상태로 지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못 갔죠, 지금 청와대. 예, 그렇습니다. 네. 퇴임식 이후의 상황이 뭐 한 여전히 번도 못 갔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대선 전국에서 야당의 기세가 세잖아요. 네. 이 야당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정권을 잡게 됐을 경우에 구정권에 대한 상당히 제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수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당연하겠죠. 예, 예. 당연히 보복 들어갑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야, 차기 정권 최창렬 교수는 차기 정권 들어서면 재직 시행위가 국회 청문회 사법시정 대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MB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 대표는 자발적으로 정권 만들기에 나서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저 볼 때, 읽어봤거든요. 그죠? 읽어봤는데 이제 문갑식 편집장이 MB의 핵심 측근이라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데 MB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아. MB가 그러더라라고 얘기하는데 MB가 보면 그러더라. 라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러더라 하는 네. 이야기고 또 보면은 또 MB 대통령 모셨던 그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아이 글쎄 누가 그런 말씀을 했지. 특히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0% 그럴 리가 없어.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 아니 200%야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추석 지냈던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네. 뭐 대략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밥 먹고 이렇게 약간 약주 한잔 할 때 보면 조금 서운한 감정들 이런 거 표현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지금 현직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판에 아니 전직 대통령이 정권을 갖다 한 텀 뛰어가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요? 그리고 택도 없는 소리다. 그리고 좀 박근혜 정부 들어와갖고 MB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포스코, 롯데 그야말로 사사건건 목을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까 절연이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말이 한 뿌리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여기다 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호여 도모하려 한다 한들 그 측근에 계신 분들 우리 현 의원까지 다 지금 원내로 계시는데 네. 사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원내에서 빠지가 몇 개 있느냐. 빠지가 최소한 한 40-50개 정도는 있어야지 나를 따르는. 그래도 좀 일을 해볼까 말까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아예 그뭐 어렵죠. 전직 대통령은 더더욱이 어떤 역할을 하시려면 국민 지지도에 기반하는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지가 그렇게 넓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제가 볼 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이 정부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그러니까 글로벌 국제 위기나 격변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주관자적인 입장에서 중심에 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정상화한 것도 커요. G20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포지셔닝을 했고 그것도 MB 대통령 때 한 거죠. 예. 송도에 녹색 기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유엔하고 WB 그러니까 세계은행에 버금가는 3대 축으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숱한 인맥들이 있습니다. 현직으로 있는 국가 원수들도 적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외치에 관해서라도 좀 활용을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제가 볼 때 올해 지금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이제 또 가뭄 때문에 더위 가시자 말자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강의 위력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찬성했죠. 지금 4대 강만이 아니라 지천하고 색강까지도 물을 이게 우리 한강을 보시면 다 아실 텐데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울 공기도 맑아지고 온도도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나 숲에도 나무들도 물을 다 머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국토를 다 만들었을 때에 어떤 가뭄이 되든 걱정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물자원 국가로서 네, 앞으로 석유보다 더 비싸집니다. 네. 얼마 안 갔습니다. 의원님은 4대 강이 좀 아쉽죠. 4대 운하로 아예 했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왕 할 바에 원래 목적대로 그냥 욕을 먹더라도 제가 그냥 하나 4대 더- 운하로 제가 그냥 하나 더 가버렸으면 붙여야 되겠는데. 오히려 더 시원하지 않았을까. 제가요. 어지간한 나라 일본, 미국, 유럽 하다못해 도시국가 홍콩, 싱가포르 비롯해서 어느 나라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 가봐도 제가 지금까지 가본 나라 중에 운하 없는 나라 없었습니다. 유럽은 우리 다 한강을 운하죠. 한번 보세요. 오후나 밤이 되면 배 하나 지나다니지를 않잖아요. 죽어 있는 강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이 좋은 강을 가지고 늘 좋다 그러면서 여기에 숱한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애들이라든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배도 있어야 되고 물자도 오가고 하면 좋죠. 운하가 그러니까 강들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4대 강들이. 그죠? 이왕 할 바에는 이게 저는 4대 강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부터 저는 4대 강에 반대했어요. 물론 좀 4대 강이 뭐 수지를 갖다가 유지하고 이런 등등의 4대 강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만 대운하 문제는 조금 우리가 당시 이명박 후보가 뭐 유익 아주 비서실장합니다만 이분 영입하면서 또 그분이 또 세계적인 또 이렇게 뭐 운하에 능통한 분이죠. 또 독일 가서 운하. 근데 저는 처음 그때 그분 후보 때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요. 보니까 말씀 맞죠. 낙동강에서 쭉 부산에서 해갖고 이 태백산을 갖다가 배가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요. 올라가서 내려와서 또 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엔진 있으면은 뭐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오늘 내용은 가지만 않는데 그게 가능하니까 얘기한 거고. 원래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이미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4대강은 지금 4자방 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야당이 있어. 저는 4대강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그거 달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도 전부 반대하고 난리 쳤잖아요. 비교를 갖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저는 함부로 하겠습니다. 그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 경부고속도로 전부 반대해서 못 나왔으면은 저는 경부고속도로 지금 나서 경부고속도로에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4대 운하도
나는 경부고속도로와 같지 않을까 이런 그거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 개인적인 순수 견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전 기대를 좀 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4대1화 배 타고 잠깐. 좀 대한민국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 대한민국 그래서 저 유럽 같이 유럽 독일 같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한 40배 되는 넓이에 그 수로가 많아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아까 중국 말씀하셨죠. 중국 아니, 네덜란드는 더 작은 돈 아이고 곳인데도 네덜란드는 얼마든지 다 연결돼 있다니까 엘베강으로 시작해갖고 다르다니까요. 아니, 자꾸 내용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내용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가 핵심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이 정권 바뀌게 되면요. 죄송합니다만 아까 최창렬 교수 얘기대로 사자방이라고 지금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사자방 비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판에 지금 그 문제가 할 부분이 아니, 아니에요. 4대 운하 부분에서 우리가 하지 못해서 뭔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 아니, 내가 말 한번 못 걸어본 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저는 공약이라는 것이요. 자칫하면요. 강 없는 곳에 다리 놓겠다고 공약하고 그 공약을 갖다 지키려는 이런 어떤 여기서 정치인들의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